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은 누가 만드는지, ETF 회사와 증권회사는 무엇이 다른지, 패시브와 액티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미국 상장 ETF와 한국 상장 ETF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지수에 투자해도 어떤 상품을 고르고 어느 계좌에 담았는지에 따라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는 자체를 ETF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P 500과 나스닥 100은 ETF가 아닙니다. 지수,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는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수회사, 인덱스 프로바이더입니다. S&P 500은 S&P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관리합니다. 이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티커는 SPGI입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이 만들고 관리합니다. 티커는 NDAQ입니다. 재미있는 건 나스닥은 지수를 만들고 관리하는 걸 넘어서 거래소도 직접 운용하는데 정작 자기 회사 주식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직접 ETF를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을 지수에 넣을지, 어떤 기업을 뺄지, 비중은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의 설계도를 만드는 건축회사, 설계회사와 비슷합니다. 지수회사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는 설계도를 만들고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ETF를 운용하는 회사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ETF를 만듭니다. 정리하면 지수회사는 설계도를 만들고 ETF 운용사는 상품을 만들고 증권회사는 투자자가 사고 팔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그리고 운용사가 지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면 패시브 ETF, 운용사의 판단을 더해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면 액티브 ETF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ETF를 만드는 회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ETF 시장에서 1위는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약 30%의 점유율이며 iShares라는 ETF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S&P 500 ETF가 IVV입니다. 두 번째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는 인덱스 투자를 대중화한 대표적인 회사이고 S&P 500 ETF로는 V5가 있습니다. ETF 세계 규모 중 탑 10 안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1993년 미국 최초의 ETF인 티커 SPY를 출시했고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저보수 ETF인 SPYM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ETF 세계 규모 중 탑 10 안에 S&P 500으로만 2개가 있는 것이죠. 즉, 같은 S&P 500 설계도를 사용하더라도 뱅가드의 V5, 블랙록의 IVV,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Y와 SPYM처럼 여러 운용사가 각각 ETF를 만들어 경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ETF 규모 상위권을 보면 1위가 V5, 2위가 IVV, 3위가 SPY입니다. 10위 안에 SPYM도 포함되어 있죠. 세계 최대 ETF들이 대부분 S&P 500 같은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나스닥 100 ETF 시장에서는 인베스코라는 자산운용회사가 1위입니다. 탑 10 안에도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상품이 QQQ이고 상대적으로 운용보수가 낮은 QQQM도 있습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에서 2위입니다. 지난 6월에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QNDX도 상장했고 블랙록 역시 7월에 IQQ를 내놓으면서 나스닥 100 ETF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P 500 시장에서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경쟁하고 나스닥 100 시장에서는 기존 강자인 인베스트코의 다른
대형 운용사들이 도전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는 코덱스라는 브랜드의 삼성자산운용과 타이거라는 브랜드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강력한 탑2를 형성하고 있으며 S&P 500과 나스닥 100 ETF도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ETF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ETF 상위권에는 S&P 500, 미국 전체 주식시장, 선진국 주식처럼 넓은 시장을 추종하는 ETF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 상위권에는 코덱스 200과 미국 S&P 500, 나스닥 100 ETF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테마 ETF와 레버리지 ETF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 반면 한국은 약 3% 수준입니다. 미국 투자자는 자국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투자하게 되는데, 한국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일부에만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죠. 미국에 상장된 VO나 QQQ를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사는 것이 좋을까? 기초지수가 같다면 수익률도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장 국가와 투자 계좌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용보수가 몇 퍼센트 더 낮은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미국 시장 ETF와 한국 상장 ETF의 세금과 건보료 차이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없죠. 앞에서 살펴본 VO, IVV, SPY, SPYM, QQQ, QQQM은 패시브 ETF입니다. 패시브 ETF는 운용사가 종목을 마음대로 고르는 상품이 아니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미리 정해진 지수의 종목과 비중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회사가 만든 설계도를 운용사가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시브 ETF에서는 운용사의 종목 선택 능력보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 거래량과 규모가 충분한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시장 전체의 성과를 따라가고 싶다면 패시브 ETF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사의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종목 선택 능력과 운용 전략을 더 믿는다면 액티브 ETF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반대의 경우도 함께 생각해야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입니다. 혁신적인 투자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한때는 S&P 500을 크게 앞서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큰 폭의 하락도 겪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액티브 펀드가 장기적으로 지수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국 대형주 펀드 가운데 S&P 500을 이긴 펀드는 약 33%였습니다. 반대로 67%는 S&P 500보다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15년 동안 S&P 500을 이긴 펀드는 약 10%에 불과했고 약 90%는 지수를 이기지 못했죠. 즉, 장기로 갈수록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지수를 꾸준히 이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액티브 ETF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는 JP모간의 JP와 JPQ처럼 규모가 매우 큰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이 ETF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 포트폴리오와 옵션 전략을 활용해 분배금과 변동성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즉,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변동성 관리라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도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ETF 이름 끝에 액티브가 붙은 상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액티브, 배당 성장 액티브,
커버드 콜 액티브처럼 운용사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품들이 있죠. 결국 패시브와 액티브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전체를 믿는다면 패시브, 펀드 매니저의 역량과 전략을 믿는다면 액티브. 나의 투자 철학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S&P 500에 투자할 때 미국에 상장된 VO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두 상품 모두 S&P 500에 투자하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계좌부터 다릅니다. VO 같은 미국 상장 ETF는 국내에서는 주식, 펀드 등을 투자하는 일반 계좌에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한국에 상장된 ETF는 일반 계좌뿐 아니라 ISA,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 같은 절세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의 운용보수 차이보다 어떤 계좌에서 투자했는지가 실제 손에 남는 돈을 더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되죠.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도 다릅니다. VO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미국 주식시장 시간에 거래합니다. 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은 원화 그 자체로 국내 주식시장 시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세금 체계도 다릅니다. 미국 상장 ETF는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한국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율 숫자보다 소득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배당소득은 나의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해져서 15.4%로 안 끝나고 최대 40%대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며 예적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여 15.4%를 넘는 세금을 냅니다. 또한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반면 VO 같은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종합소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만 내고 끝이죠. 그러니 건보료도 영향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완벽한 것은 없죠. 그런데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한국 상장 ETF는 ISA,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 같은 절세계좌에서 담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계좌에서는 일반 계좌와 전혀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질문은 VO가 더 좋은가, 타이거 미국 S&P 500이 더 좋은가가 아니라 우선 어느 계좌에서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S&P 500에 투자해도 어떤 ETF를 샀는지보다 어떤 계좌에 투자했는지가 실제 수익률을 더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금 건보료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에서 중요한 계좌별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좌이기도 하고 미국 상장 ETF는 일반 계좌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VO나 QQQ를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연간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죠. 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처럼 한국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서요. 수익을 실현하면 15.4% 배당소득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최대 40%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무조건 미국 상장 ETF가 유리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일반 계좌에서 2,5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상품, 같은 수익이라도
연봉 1억 원인 직장 가입자, 다른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 두 사람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봉 1억 원인 직장 가입자입니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에 타이거 미국 S&P 500에 배당 소득 2,500만 원이 더해지면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2,500만 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가 적용되고 초과한 부분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일부는 24%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원천 징수된 15.4% 세금 외에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생기죠. 약 440만 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떨까요? 이 역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부터 계산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비교 과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계산상 세금이 원천징수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한 14%는 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방세는 제외하고 국세 14%만 해당되는 거죠. 이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으니까요. 약 385만 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VO로 수익을 실현했다면 세금은 약 495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과 다르죠.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이 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전체가 말이죠. 그래서 같은 배당소득 2,500만 원이라도 지역가입자는 2,500만 원 전체가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 초과한 500만 원만 대상입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이 경우에는 약 41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예상되며 지역가입자는 약 203만 원의 건보료 추가가 예상됩니다. VO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처리되었으니 건보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미국 상장 ETF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 예시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건보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ISA라는 계좌를 새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년 동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ETF라도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근로소득이 있는지 사업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숫자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미국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그 자체만을 내면 끝납니다. 반면 한국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다른 금융소득과 만나는 순간 세율과 건보료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을수록 일반 계좌에서 한국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소득 구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 상장 해외 ETF는
ISA,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 같은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도 있죠. 수익 실현에 따른 배당소득을 일단 안 내고,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죠. 나중에 해지나 연금 개시 등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세금을 내니까요. 그 전까지 안 낸 세금으로 재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VO가 좋은지 타이거 미국 S&P 500이 좋은지 보다는 나는 어떤 소득 구조를 가진 사람이고 이 투자를 어느 계좌에서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